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란 봉쇄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후에 이란이 더 대담해지며 지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있어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질서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체결한 역대 최악의 거래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이란 핵 합의였다며 현재 진행 중인 거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과 인증, 서명을 마칠 때까지 봉쇄 조치는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유지될 것이며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내야 한다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생산적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이란은 자신들이 핵무기나 폭탄을 개발할 수도 조달할 수도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오늘 중 서명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즈타파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란의 핵 보유 금지 관련 사안은 추후 협상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란과의 협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비판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또 종전합의에 비판적인 공화당 내 강경파의 경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합의가 곧 이루어질 수 있다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신중론으로 선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we've made some progress. I'm always cautious when I say that because you can agree to things on paper, they actually have to be implemented.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이후 이란이 더 대담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함께 이번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우선 풀되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는 현 MOU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 완화로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걸프 지역의 주요 산유국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지배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인접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군사적 위협을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는 이 합의 진행에 대해서 돌파구처럼 보이지만 이런 합의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세부 조항 해석을 놓고 항상 무너졌다고 짚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이란이 이전엔 없던 지렛대를 주고 전후체제에 들어서게 됐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인 협상 카드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또 걸프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이번 합의가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중동 지역 질서에 더 골칫거리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자의 국기 앞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양측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최종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장에서 위협에 대처할 권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 중인 양해각서 관련 현황을 이스라엘 측과 공유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جلوی لشکرکشی رو گرفتیم، جلوی ناامنی رو گرفتیم. تنگی هرمز برای ناامنی، برای لشکرکشی. 이란은 공정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쟁을 계속하면 미국민과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 백악관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당국의 대응 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President Trump has said a deal is close, only for the two sides to remain far apart.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Everyone that was out here was racing inside once they were told shots were fired. And what we heard appeared to be dozens of shots.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는 등 최근 들어 전쟁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신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동원해 민간인 지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쉴 새 없이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러시아가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당수를 격추했지만 방공망을 빠져나간 것들이 주거 지역을 덮치면서 민간인들이 여러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Тут ще один вибух. І мене з нею як щіпочкою понесло.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암나무라는 뜻의 오레시니크는 핵탄두와 재래식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최장 사거리 5,000km에 이르는 최신 무기입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사상자 60여 명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군사시설이 아닌 아파트를 공격하며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 російські ракети проти об'єкта водопостачання, спалив ринок, десятки житлових будинків пошкодив, кілька звичайних шкіл. Запустив свій арешник проти Білої церкви. Ну реально. 러시아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드론 1,500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에 우크라이나가 반격했고 또다시 보복이 반복되며 최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여 우크라이나 또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 19일부터 러시아와 함께 사흘간 핵전력 훈련을 시행해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나와 법리 검토와 자료 분석에 나섰는데 조만간 강제 수사나 관계자 소환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광주경찰에 각각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건을 병합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사무실에 나와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조만간 관계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AI 생성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령, 간첩 개입 내용의 신문기사 형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사이트를 상대로 작성자 특정에 필요한 IP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일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글은 발견 즉시 삭제와 차단을 요청 중이라며 단순 공유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탱크데이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추천한 부처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주무부처는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스타벅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가와의 상생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기부는 이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휩싸인 게 이유였습니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자료와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포상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무리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넘어 공직사회로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돌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노조를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게 영향을 미쳤던 건데 그 배경을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원래 이름을 되찾고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까지 지정된 지난 1일 노동절.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런히 노무를 제공하는 수동적 근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초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진짜 메시지는 무조건 노동자의 편만 들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선 낡은 노사 이분법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노와 사, 나아가 국가 경제까지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 철학은 성과급 갈등으로 총파업 사태를 향해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를 사실상 압박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의 타협을 촉구한 겁니다. 특히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가 30일 동안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긴급 조정도 시사했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겠다는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중앙노동위의 사후 조정이 끝내 결렬되자 결국 이 대통령은 작심 발언을 했고 노동부 장관은 마지막 중재에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헌법상 노동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노동계 비판에도 이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건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념보단 실리를 우선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투표율은 85%를 넘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대한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주단체들은 합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가 실시된 지 사흘째인 오후 5시 30분 기준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조합원 5만 7천여 명 중 4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85%를 넘었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투표율은 81%였습니다. 찬반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6천여 명입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고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특별성과급을 수억 원 받게 되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와 공동부문 조합원들이 3만 명이 넘어 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 반발 기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비메모리 사업부는 특별성과급이 메모리 사업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과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전과 모바일, DX 부분 직원들의 부결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대 노조인 전산노와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서며
잠정 합의한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 명부 열람과 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이번엔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주목받았던 충남 시민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양동훈 기자가 곳곳을 누비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심 풍향계로 주목받던 곳, 충남입니다. 과거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지사가 번갈아가면서 당선됐고 기초단체장도 양당이 한 번씩 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험을 갖춘 재선 박수현 의원이 AI 수도 충남 깃발을 들었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더 센 충남을 내걸고 4년 더 연임에 도전합니다. 정부 지원과 정권 견제, 슬로건은 극과 극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인하고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을 지방선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다. 지방 권력까지 이 사람들이 차지한다면 이건 독재의 길로 문을 열어주는 길이다. 속내를 알 수 없기로 유명한 충남 시민들, 아직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누가 되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열심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좀 더 화합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충남 최대 도시 66만 인구 천안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가 발달해 젊은 층 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양당 도지사 후보 간 149표, 고작 0.07% 차이만 난 초격전지였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일단은 첫한 것 같아요. 아니면 노선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유기견 보호시설 같은 거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 저는 쉽사리 한쪽 편을 들지 않은 충남이지만 내세운 공약은 꼭 지켜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잘 지킨 적이 있을까요? 서민들이 진짜 그거 하나 믿고서 뽑아주는 건데. 박수현 후보가 도지사 출마로 떠난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김영빈, 국민의힘 윤용근 두 후보 모두 지역에선 다소 낯선 새 얼굴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공약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찾기가 좀 어려웠고 평소에는 마음을 숨기지만 투표소에선 누구보다 정확하게 민심을 드러내는 곳, 충남 투표함이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아흘에 앞둔 오늘 전북을 찾아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자 등에 대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전북에서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만큼 여당 후보를 확실히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서천과 보령을 잇따라 찾아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 사격합니다. 연일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엔 보수의 텃밭 TK를 찾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대구시당에서 진행되는 대구-경북 공동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대구 수성못과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연달아 유세를 펼칩니다. 그제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 캠프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 협의를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 시작될 예정이었다가 상당히 지연됐는데요.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안이 여전해서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는 아직 시작 전입니다. 미국 측이 지난 2월 협상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오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측은 중동 전쟁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다 한국 측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것도 암묵적 이유로 꼽혀왔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다양한 고위급 인사들을 미국에 보내 신속한 안보 협의 개시를 촉구한 끝에 가까스로 대표단 파견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후코 차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에 대해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후코 정무차관은 수준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미 안보 협의가 첫 발을 떼기로 했지만 협상은 아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쿠팡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곧 부임할 차기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도 이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또 중동 전쟁 과정에서 쌓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운함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변수입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게다가 이란과의 전쟁도 아직 끝맺지 못한 미국이 약속대로 몇 주 안에 협상단을 보낼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전쟁에 따른 고유가 여파에 올 2분기 국내 항공사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영업 적자를 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환율 국면까지 계속되며 비용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운행을 간편하고 무급 휴직을 확대하며 수익성 방어에 나서곤 있는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항공유 가격이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최근 한 달간 항공유 평균 가격을 보면 전달 대비 20% 떨어졌음에도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넘게 비쌉니다. 장기화하는 고유가 국면에 올 2분기 국내 항공사들의 영업 손실이 7,613억 원에 달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손실이 9천억 원 이상 커진 셈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적자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영업비용의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만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항공유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익성 방어를 위해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저비용 항공 LCC 업계가 이번 사태로 간편한 항공편만 900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비운항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직원들로부터 무급 휴직 신청을 받았으며 진에어는 승무원 직군 합격자의 입사 시점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비상경영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원유의 수급, 그다음에 시추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국제 환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현재 같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무 체력이 약한 LCC 위주로 구조적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미 유출된 CJ그룹 직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한 달에 $100, 평생 회원은 $1,000 등 구독제로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CJ그룹은 정보 유출자로 직원 1명을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개월에 $100, 3개월에 $250, 평생 회원은 $1,000. 영어로 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구독 형태를 선택하라는 문구와 함께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CJ그룹 여성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유료 구독제를 통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CJ 측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해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텔레그램 채널에서 결제 링크를 안내하거나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미 유출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채널에서 팔리거나 구독제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앞서 CJ그룹은 지난 19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소속 여성 직원 330여 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와 직급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23년 개설돼 한때 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CJ그룹이 정보 유출자로 특정한 직원 1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그룹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온라인 채널을 확인하고 있고 피해 직원들에게는 정보 유출 상황과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열과 공급책인 최병민을 둘러싼 사건에서 가상자산으로 오간 자금은 무려 140억 원에 달합니다. 수사당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가운데 실제 압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보관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박광열은 지난 3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고 마약을 공급한 최병민도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그건 남자도 아니고. 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자, 마약 무단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광열과의 공모 혐의는 부인하신 거 맞으실까요? 이들의 신병은 확보됐지만 범죄 수익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광열과 최병민이 마약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합하면 모두 114비트코인, 우리 돈 약 14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경찰은 해당 가상자산이 이미 여러 해외 거래소로 흩어져 실제 자산 동결과 압수로 이어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적 끝에 압수로 이어지더라도 가상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앞서 강남경찰서에선 압수한 코인을 경찰의 홀드월렛에 보관하지 않는 등 관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압수한 가상자산의 보관 현황을 매달 점검하고 별도의 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전문 사업자에게 맡겨 보관하는 위탁 보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적부터 압수, 보관까지 대형 마약 유통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뇌관으로 꼽히는 보안수사권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섰는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젊은 검사들의 영상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공통 키워드는 보안수사권입니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적용한 제명을 변경해 처벌을 강화한 경험 등을 거론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보안수사권이 없게 된다면 이러한 제명과 적용 법조를 변경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고, 검찰 차원에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거액 뇌물수수를 포착하고도 보안수사권 근거 유무에 발목이 잡힌 사건, 또 민생사안 등 실사례에 초점을 맞춰 여론 환기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자체의 보안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을 대신할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은 지난 3월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인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는 민감성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를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필요하다는 입장과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셈이란 의견이 맞섰습니다. 기록만 봐야 된다? 그러면은 경찰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소추권의 행사는 그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위법한 표적, 별건 수사 역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건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 요구권 논의를 지시한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범죄 대응 공백을 요구권의 효율적 운영으로 메운다는 건데 보안수사권 폐지 결론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강제성이 없어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담보할 수 없고 사건 핑퐁으로 처리가 지연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8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강원 영월군 덕포리에 있는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 50여 분 만에 잡혔고 근처에 살던 주민 한 명이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성남시 금토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달리던 SUV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날씨를 좌우할 태평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적도 부근 수온이 유례 없이 치솟으면서 강한 엘니뇨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평소 직접 영향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도 폭염과 폭우가 널뛰는 예측 불허의 날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 바다에 평년보다 뜨거운 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속 깊은 곳까지 고수온이 퍼지면서 강한 엘니뇨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최근 수온 상승 속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적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한 4도 정도가 해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해수 온도의 어떤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 대기 흐름을 뒤흔들고 강수대 위치까지 바꾸는 대표적 기후 변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례적 봄철 고온 현상 역시 뜨거운 북태평양과 고기압성 순환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문제는 최근 기후변화와 엘니뇨가 만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여름은 보통 엘니뇨와의 직접 연관성은 크지 않지만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와 장마전선의 위치, 태풍 경로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시기에 여름철의 강수와 기온은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가 힘들고 월별로 보더라도 뭔가 월별 변동성이 좀 큰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극 해빙 감소와 북대서양 고수온 현상 등 새로운 기후 변수까지 겹쳐 올해 여름철 날씨 예측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침 한 방울만으로 HIV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초고감도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나노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감염 초기 전파 위험이 큰 슈퍼 전파 구간에서도 빠른 진단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 전파력이 가장 높지만 이 시기에는 항체량이 적어 기존 신속 검사로는 감염 여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침 한 방울만으로도 HIV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초고감도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침 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HIV 항체를 나노트랩으로 모아 신호를 증폭하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은 특수 필터를 이용해 필요한 항체는 모으고 검사를 방해하는 물질은 걸러내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체 신호를 약 20배 증폭시켜
초기 감염 단계에서도 HIV 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기반 AI 판독 시스템까지 결합해 검사 결과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약양성 신호까지 AI가 자동으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해 줍니다. 실험 결과 AI 판독 시스템은 98.6%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고 나노트랩 기술은 기존 33% 수준이던 민감도를 100%까지 끌어올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HIV 감염 직후에 2주에서 4주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슈퍼 전파 구간입니다. 수백만 명 이상을 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십만 건 이상의 또 전파를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기술로. 연구팀은 앞으로 아프리카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다른 감염병 진단에도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85세 나이에 처음 붓을 든 할머니가 2년 만에 생애 첫 개인전까지 열었습니다. 평생 흙을 일구던 손끝에서 피어난 그림들은 새로운 시작에 늦은 데는 없다는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좌기춘 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주의 풍경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담아낸 작품들의 주인은 올해 87세 좌기춘 할머니입니다. 바다와 들꽃, 한라산까지 평생 눈에 담아온 제주 풍경이 화폭 위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온 시간은 그림 속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림 그릴 때는 저 자신이 거기에 가 있는 기분이에요. 그 장소에. 여기는 이 정도의 돌이 있으면 어떤 정도의 풀이 있을 거라. 이 정도의 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자랐을 거라.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좌할머니는 2년 전 가족의 권유로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연필 잡는 법부터 하나씩 배웠지만 그림 그리는 시간은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이제는 꿈에서도 그림을 그릴 만큼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긴 세월 흙을 만져온 손끝은 이제 자연의 색과 풍경을 화폭 위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곁에서 성장을 지켜본 유창훈 화백은 좌할머니의 작품에서 깊은 감각과 몰입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항상 그런 도전정신이 강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의 그림이 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좌기춘의 할머니의 그 그림은 좀 손색이 없다. 앞으로도 제주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나가겠다는 좌기춘 할머니. 여든이 넘어서도 새 도전을 시작한 자신처럼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보단 젊은 사람도 그림 그려서 즐겁게 느끼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면 좋은 거예요. YTN 고재영입니다. 국내 최대 다시마 주산지인 전남 완도에서 식문화의 변화와 소비 침체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사찰 음식의 대가가 완도 다시마의 대중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청정 바다의 조류가 강한 전남 완도는 국내 최대의 다시마 주산지입니다. 수십 년간 섬 주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지만 최근 식문화가 빠르게 변하면서 소비 침체로 분위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이런 어민들의 안타까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찰 음식의 대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불자들이 절에 가장 많이 모이는 석가탄신일 시식 행사로 식탁 위 별미의 존재감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초파일 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모든 분들이 다시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마가 건강에 좋다. 또 먹으면 행복해진다. 또 먹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시마 특유의 깊은 감칠맛은 인공 조미료가 난립한 요즘 시대에 더욱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사찰 음식에서 국물의 맑고 깊은 풍미를 채우는 가장 핵심적인 비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섬유질과 칼륨이 풍부해 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굉장히 그 집에서 만들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좀 감칠맛도 있고 조금 오래 씹었을 때 조금 깔끔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시마 요리를 통해 바다의 건강한 윤회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지구를 살리는 청정완도 다시마를 식탁에서 더 많이 사랑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완도군은 다시마를 비롯한 지역 해조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내후년 해조류를 주제로 한 국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발견된 서울광장 지하 공간이 오는 10월 K 콘텐츠 문화체험 공간으로 전면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선로 상부에 있는 3,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유휴 공간을 미디어 아트 전시와 K-패션 런웨이, K-팝 팝업 스토어 등이 결합한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때 낮 최고 기온이 50도 안팎까지 치솟는 인도에서 최근 열사병으로 37명이 숨졌습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는 최근 주 전역에서 폭염으로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안드라 프라데시주에서도 최근 열사병으로 21명이 숨졌습니다. 보통 인도에서는 평야 지역의 경우 기온이 40도 이상, 산악 지역은 30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 2026년에도 여성 장애인들이 취업 시장에서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지난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41.5%였지만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그쳤습니다. 오늘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여성 장애인의 구직과 취업 상황을 짚어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흐름은 대체로 원활하겠고요. 정체는 서울 방향에 집중되겠습니다. 주요 도시 간 소요 시간은 많이 막힐 때를 기준으로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10분,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3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정체가 시작된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안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면서 고속도로 곳곳으로도 이렇게 짙은 안개 구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도로 전방 상황을 살피기 어려울 만큼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안개 구간에 들어선다면 안개등과 비상등 사용 잘해주시고요. 평소보다 넉넉한 안전거리 확보와 함께 속도도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인 오늘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신탄진부터 한남 사이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1차로는 비워두고 이동해 주시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충청권과 경기권의 정체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역시 지금은 정체가 없습니다. 다만 오후 3시쯤 인천 방향 정체가 가장 심하겠는데요. 특히 강원권에선 평창부터 둔내 사이, 경기권에선 여주분기점에서 용인분기점 구간을 중심으로 이동이 많이 어렵겠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도 오후 4시경 서울 방향 이동이 포승과 팔탄, 그리고 팔곡 등 각 분기점을 중심으로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졸릴 땐 꼭 쉬었다 가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대체 휴일도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1도로 겉옷이 필요한데요. 낮에는 30도까지 올라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본격적인 비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과 함께 내일과 모레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경남 그리고 밤에는 남부,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가 18.7도, 대구가 16.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를 비롯해 청주 30도, 대전과 전주 29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